대한민국 서울 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무리 중에서 일본인 여성도 몇몇 앉아 있습니다. 일본인 여자 성형외과 의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수술을 한다고?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이 가격에 수술을 한다고? 다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계속 난동을 피우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성형외과 전문의 미노리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제 편견이었죠. 솔직히 한국도 저희 병원이 사정이 어려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겁니다. 친구가 한국에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한번 머리라도 식힐 겸 가보라 해서 온 거긴 한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비행기가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짝 엿보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경이로웠습니다. 오히려 하네다 공항보다 넓고 현대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발전과 혁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첨단 응급시설부터 효율적인 출입국 절차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병원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시원한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이 여정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거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활기차고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도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많이 들었기에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주변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너무 전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본 적이 없는 편의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이라뇨. 어떻게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려까지 마련해 주다니 한국이 시민의 복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차 탑승 자체는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편안했으며 안내 방송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 저 같은 여행객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에서는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현지인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가끔 약속에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한국은 너무 직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도시였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지하철을 타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의 다양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사동 문화지구였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에는 한옥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서 있었고 장인과 공예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현대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작은 찻집에 이끌렸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차를 한 잔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찻집 안은 평온함의 안식처였어요. 벽면은 한국 전통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마시는 차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위기와 배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제가 좋아하는 긴자에 있는 마리아주 프레르보다 가격은 10분의 1인데 더 맛있었어요. 한국에 살았다면 정말 단골로 오고 싶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번화한 명동 쇼핑지구였습니다. 이곳에서도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쇼핑객들로 가득했고 최신 패션 트렌드부터 한국 전통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뷰티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뷰티 매장이 흥미로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관문이었죠. 서울의 비벌리힐스라고 불리는 강남은 제 다음 여행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럭셔리, 스타일,
최신 트렌드의 대명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저는 강남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수의 뷰티 병원과 살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단한 부분의 성형수술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최신 시술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술이 이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3만 원에 맞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한국의 대형 시술병원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형 시술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은 최신식 시설을 갖춘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트리트먼트에 대해 소개받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시술로 이목구비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시술이었습니다. 기술 역시 일본보다 몇 년 앞선 기계와 기법으로 최첨단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술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의사와 스태프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부에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목적인 친구가 소개해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김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병원은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미학이 조화를 이룬 병원은 고요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진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전 세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에게 수술실을 둘러보게 하고 그가 사용하는 최신 기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학 저널에서만 읽었던 수술법을 그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중코 성형부터 첨단 안면 윤곽술까지 김 원장은 성형 수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감탄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깊은 연민과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 성형외과 의사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겸허한 경험이자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 가지 트렌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부터 레스토랑까지 가는 곳마다 일본어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광은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미용 분야에도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한류 또는 한국어로 한류라는 용어는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수출하는 한국의 문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한류는 대중문화를 넘어 미용과 미학의 세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카페, 특히 미용실에는 일본인 방문객이 가득했습니다. 미용 시술, 수술 추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문구와 함께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한류의 뷰티 요소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동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다가 한 무리의 일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들은 미용 휴가를 위해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말이 많았던 미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쿄에 있을 때는 항상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죠. 한국에서는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더 자연스럽고 한국 아이돌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옆에 앉아있던 유키도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사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요. 솔직히 일본에서는 대형 체인 병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가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데 한국은 진짜 성의 있게 봐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맞는 수술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슷한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용 분야에서 한류는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전문 지식과 개인의 욕망과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데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저도 일본 성형외과 업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팝스타나 TV 드라마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고 경청하고 적응하며
아름다움과 자기 표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뷰티 혁명은 인식을 바꾸고 장벽을 허물고 두 문화 간의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그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저희 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원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뷰티 혁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전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기로 했고 최신 수술 기법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과의사들은 실력뿐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한 워크숍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안면 윤곽술에 대한 새로운 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한 외과의사는 얼굴 해부학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징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익숙해져 있던 획일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과의의 숙련된 손길에 따라 기술을 연습하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배우고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학의 본질이었죠. 그리고 제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서울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부터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참관하는 것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학교육 시스템은 엄격하고 성적 위주였습니다. 학생들은 배경이나 인맥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봐온 게이오 대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게이오 대학은 아직까지도 기부 입학이 있으니까요.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추천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입학하는 게 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직까지 일본에선 차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성형외과로 가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경쟁률이 세서 저도 합격하는 데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전 한국의 이러한 입시 제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직 일본은 80년대에서 못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열의에 가득 찬 젊은 의대생들로 둘러싸인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부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혁신, 협업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의 미래였고 저는 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모든 차량이 쌩쌩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위, 한 외국인 여성의 비명, 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식은땀까지 그녀의 얼굴을 뒤덮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에 오는 걸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녀에게 결국 상상할 수 없던 끔찍한 일이 결국 생긴 겁니다. 멈출 수도 없는 택시 안.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에밀리예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료업계에서 일을 하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의료진이나 약사, 제약회사 등 다양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저와 오빠 올리버도 둘 다 의사가 되는 게 어릴 적부터 당연한 수순 같은 거였습니다. 오빠와 저는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연차는 다르지만 같은 의대를 졸업했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보통의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가깝고 허물없이 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문제도 겹치는 것이 많다 보니 오빠와 동생을 떠나 동료 선후배로서 나눌 수 있는 고민이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이기도 하죠. 저는 최근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사로서 제 직업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뛰어나게 수술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특출난 의사 아닌 것 같아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공부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더니 친구와 여행 한번 다녀온 경험도 취미나 특기처럼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외과라는 전공 특성상 저는 중증 환자들, 암 환자들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를 잃게 되는 일도 다반사라 전과를 고민하기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환자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기억에 오래 가더라고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같은 곳은 그래도 비교적 환자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최근 전과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죠. 이런 고민을 딱 한 사람 저희 오빠 올리버에게 말한 적 있어요. 오빠가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올리버는 의대를 다닐 때부터 한국으로 성형기술을 배우고자 간다고 계획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교환교수를 가기 위해 신청을 해두고 자리가 나길 기다렸고 기다림의 끝에 이번에 자리가 나서 곧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나눌 동료가 없어지는 듯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며 응원을 해줬어요. 솔직히 한국 성형외과 기술은 전 세계 190개국이 넘는 환자들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서 교환교수 신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된 일이죠. 특히나 성형외과처럼 인기가 많은 진료과에 교환교수 자리가 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국은 외과, 내과도 유명하지만 성형, 피부과, 임플란트 기술도 유명해서 섬세한 봉합법과 그들의 수술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의료진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가고 싶어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의 외과 수술이나 또 건강검진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한국 의사들은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 의사와 견주어도 연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낯선 도시만 아니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올리버는 항상 열정이 넘치는 의사였어요. 저와 달라도 많이 다른 의사였죠. 그래서 더 좋은 실력을 갖고자 늘 열망하고 노력했어요. 그런 명확한 꿈이 있고 좋아하는 게 확실히 뭔지 아는 오빠가 부럽기만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우는 공부는 자신 있지만요.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건 휴일에 집에서 넷플릭스 시리즈나 몰아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힐링의 순간이에요. 의사가 될 때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인스턴트, 즉석 식품들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잦았기 때문에 피부도 컨디션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젠 인스턴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로서 제 몸의 건강부터 챙길 겸 웬만하면 즉석 요리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합니다. 일에 흥미도 재미도 애착도 없다 보니 점점 출근하는 날이 끔찍하게 싫어지더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무기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게도 오빠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과 잘 맞아 저는 숙소를 따로 구하지 않고 오빠 숙소에 방이 3개나 남아 그곳에 신세를 질 겸 같이 일정을 맞춰 비행기를 타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한국은 처음 가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해서 낯선 나라에 여자 혼자 가는 것보단 오빠와 함께 가는 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혹시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하진 않을까? 특히 강박일 정도로 위생에 예민한 성격이라 비위생적이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저는 집이 아니라면 직장에서도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늘 학회가 있어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게 될 때면 화장실로 고생을 한 경험이 많았죠. 워낙 예민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예민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 공부벌레 오빠는 한국에 가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둘 다 한숨도 자지 않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릉이라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저희 컨퍼런스가 강릉에서 열렸거든요. 교통비는 직장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렌트보단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예약해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밴으로 된 택시가 도착해 자동으로 문도 열리고 짐도 실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서비스를 했다면 너무도 당당하게 얼마 이상의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이라며 팁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편한 게 이 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팁의 가격에 따라 서비스를 해주는 퀄리티가 워낙 다르니 오히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어딜 가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자유로웠어요. 무언가 해방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택시를 탄 우리에게 기사님께서 3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몇 시간을 어떻게 가속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 택시 내부는 1인용석으로 팔걸이부터 그렇게 안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도 저도 한숨도 자지 않고 와서 그런지 3시간을 어떻게 가냐며 속으로 불평하던 저는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오빠도 완전히 기절해버렸죠. 헙. 그러다 화들짝 놀라며 고통스럽게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손발과 얼굴에 식은땀이 나면서 정말 심장이 터질 듯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던 끔찍한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 원인으로 돌아가 보자면 출발 직전 역시나 또 항공기가 지연이 됐죠. 미국에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굶었던 터라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기서 파는 게 패스트푸드밖에 없어 정말 오랜만에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 선택이 저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스턴트를 먹어서 바로 탈이 나버린 거죠. 쿨쿨 자던 중에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죠. 불행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것인지 배는 처음엔 그나마 참을 만하더니 머지않아 찢어질 듯 고통스럽기 시작했죠.
이건 참을 수 있는 배탈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참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럴수록 제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제 안색을 보시더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곤 곧 급히 우회전을 틀으셨어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왜 저러지, 제발 빨리 숙소로나 가주세요. 제발 말할 기운도 없어 속으로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웬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여길 왜 온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러자 이곳은 한국의 휴게소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서는 손으로 화장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속으로 갈등을 하며 조금 망설였지만 더 이상 뭘 따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화장실로 급히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화장실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치더군요. 그 화장실은 정말 태어나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화장실의 위에는 전광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화장실의 시설, 어디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왔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야 나와서 휴게소를 봤는데 스치듯 봤어도 대단히 큰 시설이었는데 화장실 내부에는 드레스룸부터 아이들용이 따로 있었고 양치를 하는 시설도 따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유럽국가로 갈 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당연하듯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계가 있거나 돈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설이 복불복이라 제대로 된 쾌적한 곳을 찾는 건 운에 맡겨야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망설인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왜냐면 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화장실을 이 저녁 시간에 이용하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수입니다. 한국의 휴게소라고 불리는 곳은 마치 메가 쇼핑몰을 보는 듯 했습니다. 쇼핑시설은 물론 광범위한 식사시설, 오락시설 등 없는 것이 없었죠. 흡연실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 어디든 쾌적하고 건강해 보였고요. 미국은 서비스 아리아, 스탑 앤 레스트, 레스트 아리아 정도로 나뉩니다. 휴게소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진 휴게소라고 불리는 개념의 공간이 없습니다. 미국은 로드트립을 하거나 버스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데도 아직 휴게소는 발달하지 않았죠. 화장실이 버스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만약 식사를 하고 싶다면 가는 길 사이사이 출구로 빠져 주유소나 음식점을 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표지판을 잘 살피고 주시해야 하죠. 이마저도 저녁에는 운영을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둑해지게 되면 안전의 이유로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에 쭉 살아온 제가 느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차라리 미국에는 한국의 휴게소와 가장 비슷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주유소에 함께 있는 편의점 공간 정도가 전부죠. 미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돈은 내지 않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티나 문 바닥이 심하게 오픈형이라 누가 있는지 너무 잘 보이는 게 단점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처럼 화장실을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전혀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왜냐면 화장실은 모든 문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달하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화장실이 나라의 발달만큼 따라와 주질 못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생각하곤 했거든요. 배탈 때문에 기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거기서 기사님과 오빠는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 번 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2명은 식당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다고 했죠. 그렇게 배가 완전히 괜찮아진 정도를 느끼고 나서야 식당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 먹었겠지 싶었는데 이제 막 음식이 나온 것 같았어요. 여기서 더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휴게소의 대부분의 음식은 인스턴트가 아니라 주문을 하면 즉석으로 요리를 해서 주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게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사님께서는 김밥 2줄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그 김밥을 보니 저도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식 김밥이 정말 품귀 현상이라 살 수도 없을 만큼 인기가 높거든요. 미국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식사가 유행하면서 김밥은 채소 중심인데다 가격까지 높지 않아 매번 품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 한 번도 구매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김밥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예전에는 저도 김밥이 그저 스시의 한 종류인 줄만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스시 식당에 가면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이름의 메뉴와 김밥이 생긴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김밥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불과 최근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이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은 한식의 완벽한 균형 잡힌 메뉴들에 극찬하는 음식 리뷰들을 많이 봤거든요. 배가 괜찮아지면 꼭 김밥을 먹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 덕분에 강릉 숙소에 잘 도착할 수 있었고
다음날 진행된 컨퍼런스도 성공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열정이 가득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일정을 마치고 오빠가 가기로 한 병원 옆에 숙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기사님께 다시 연락해 역시나 편안하게 서울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오빠는 바로 며칠 후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사무실에 짐을 놓으면서 한번 병원 관계자들과 인사를 미리 나누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큰 규모의 병원이니 내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따라 나섰죠. 오빠가 인사를 하러 가는 동안 혼자 병원을 좀 구경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질서 정연하고 정말 깔끔했습니다. 어디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로서도 한국 병원의 시설은 정말 최고 수준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 병원은 암센터가 별도의 건물에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저 말고도 꽤 외국인 환자가 많다는 걸 보고 정말 한국 의료 수준이 세계화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외과, 내과, 성형 정도의 기술들에 주목을 했다면 최근엔 한국 병원의 프로세스나 서비스까지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실에 앉아 내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병원이라 환자가 정말 많구나 싶었습니다. 오빠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손만 씻고 로비로 다시 나가려고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병원 화장실인데 비데부터 자동 소독기, 대리석으로 꾸며진 내부까지 호텔에 있는 화장실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울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물었죠. 그녀는 능숙한 영어로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곤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메고 있는 신분증에 외과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와 같은 진료 과목이라 그런지 저는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빠가 기다릴까봐 로비로 얼른 향해야 했어요. 로비에 도착해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빠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그런데 아까 화장실에서 만난 그녀가 어떤 여자분과 두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그녀는 그 여자분을 배웅해주고 오더니 혼자 돌아오며 또 눈물을 흘렸죠. 남일 같지 않았어요. 힘들어했던 저의 기억과 겹쳐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힘내세요. 우리 일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외과 전공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정말 놀라며 반갑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그녀가 온 이유였는데요. 그녀가 이야기를 나눴던 건 그녀의 환자였고 그 환자는 암이 다른 곳에 자꾸 전이가 되고 힘든 일이 많아 아무리 항암을 해도 눈에 띄는 차도가 없었는데 드디어 차도가 생겨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면 좋은 일인데 왜 운 것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가 행복해서요. 정말 행복해서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직업이 아닌 의사로서 큰 울림을 주는 한마디였어요. 저는 잘 안 되는 상황들에 좌절만 해왔는데 그녀와 그 환자분은 저와 달랐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한국에서 그 짧았던 시간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답을 찾은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취득해야 비로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이젠 그게 제 목표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한국에 갈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문화를 가져갔으면 온전히 보존할 줄을 알아야지. 그렇게 가져가서 오염시킨 다음에 한국 거라고 우기면 다야? 역시 아시안들은 다 똑같아.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 여기 긴 금발머리에 연두색 눈을 가진 프랑스 여성이 조용한 카페에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보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일반 카페에서 어떤 일이 그녀를 이렇게 화나게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린 메리스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자랐고 파리 바게트라는 말이 어울리게 바게트와 페스츄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의 제과를 사랑했고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저는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랑스의 페스츄리를 세계에 맛보게 하고 싶었죠. 저는 차분히 준비해서 페랑디라는 프랑스 제과학교를 다녔어요. 사실 제과는 아주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모든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어요.
파리 중심부의 고풍스러운 조약돌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제 빵집은 제가 처음 견습생으로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와 끓는 초콜릿 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 스승이었던 듀퐁 셰프는 맛의 거장이자 페스츄리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예술 작품이라고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듀퐁 셰프의 지도 아래 저는 페스츄리 제작의 복잡한 과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밀가루, 버터, 초콜릿, 과일 등 최고 품질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듀퐁 셰프는 훌륭한 페스츄리는 훌륭한 재료에서 시작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는 완벽을 추구했고 곧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이커리에서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죽을 반죽하고 생크림을 휘핑하고 속을 준비했죠. 듀퐁 셰프는 수공의 기술을 고집하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손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크루아상의 층을 처음 완성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바삭바삭한 빵 껍질, 고소한 버터 향,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죠. 파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맛과 예술의 축제였어요. 저는 건축, 예술, 사람 등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파리를 사랑한 만큼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제 기술을 새로운 곳으로 가져가서 제 페스츄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죠. 중국을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아직 페스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페스츄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제 페스츄리를 중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꿈 말이에요. 중국에서 저는 모아둔 모든 돈을 털어 번화한 도시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큰 창문과 아늑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파리의 한 조각을 가져온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곧 제 기대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페스츄리를 포함한 많은 서양 음식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현지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음식의 프랑스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면 회의적이거나 노골적인 불신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피자까지도 자기들의 음식이라고 우겨댔어요. 피자는 자기 나라 음식인 전병을 얇게 펴서 거기에 다양한 재료를 올린 것뿐이라고 하면서요. 제 페스츄리의 가격도 또 다른 논쟁거리였습니다. 한 고객이 왜 만두보다 크루아상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느냐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만두도 1,000원밖에 안 하고 안에 고기도 들었는데 겨우 밀가루밖에 안 든 빵이 3,000원밖에 안 하냐고 했어요. 자기가 가격을 정해주겠다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어요.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빵을 비싸게 파는 사기꾼이라고요. 물론 단골들도 있었지만 단골들이 제 편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밀가루 조각이라는 말은 저에게 큰 상처였어요. 제 기술의 가치가 현지의 저렴한 것들과 비교되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난도 큰 문제였습니다. 파리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템으로 제 베이커리를 사랑스럽게 꾸몄지만 안타깝게도 도난당하는 일이 잦았어요. 처음 베이커리를 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좋은 도구들을 쓰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지만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과 맞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분위기가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수저와 식기 그릇과 접시, 컵까지 모든 것들이 도난당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빵 바구니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커피를 팔면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화를 냈고 커피를 안 팔면 커피도 없냐고 화를 냈어요. 도저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커피를 팔고는 있었지만 다른 가게에서 싼 커피를 들고 와서 저희 가게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진짜 궁금했어요. 저렇게 해도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드나?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부 고객의 태도였습니다. 무례한 말투와 언쟁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빵을 무료로 가지고 가거나 가격을 깎아달라고 우겨댔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먹으면 되잖아요. 죽어도 저희 가게에 와서 빵을 사 먹었어요. 꿈을 안고 중국에 왔지만 그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 시기에 저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접근 방식이 파리에서는 성공했지만 중국에서는 현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담감을 느낀 저는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깝다는 점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 이끌려 한국을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식의 즐거움과 영감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노인 승객의 짐을 들어주는 것을 목격했는데 중국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재밌는 점이 있었어요. 파리바게트 가게가 어디에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거라고 우기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빵이 있었습니다. 피자빵이라는 빵이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맛이었어요. 분명히 모양을 봤을 때는 소시지와 케찹이 들어있어서 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양파 때문인지 단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삶과 문화로 활기찬 도시 서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피자집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피자 위에 별별 것들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새우부터 해서 감자와 고구마. 미국도 피자를 이렇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이탈리안 피자에 익숙해진 저는 살짝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피자에 랍스터가 올려져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불고기 피자를 먹어본 순간 회의감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즈에 불고기가 올라간 맛은 완벽했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먹어본 피자였어요. 한국적인 맛과 전통 피자를 융합한 방식은 정말 천재적인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선입견에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한국식 카페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무료 와이파이와 전기 콘센트까지 갖춘 한국 카페는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유럽은 노천 카페가 많아요. 다들 밖에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빠른 매출에 초점을 맞춰서 테이블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아마 내 대화를 타인에게 들려주기 싫다면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할 거예요. 이와 달리 한국 카페는 고객이 머무르거나 일하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다들 핸드폰을 할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가져와서 자유롭게 이용했어요. 유럽의 카페와는 다른 풍경이었죠. 이러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이 또 있었어요. 바로 진동벨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주문을 하고 내 메뉴가 나오면 그때 메뉴를 받으러 가면 되는 것이었죠. 서버들이 한 번 더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일할 때 자기가 안 산 메뉴라고 우기면서 음료를 2잔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우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페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어요. 그리고 디저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본 것과는 다른 마카롱에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필링이 파리 마카롱의 2배 이상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프랑스 제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과를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왜 잘못됐는지도 알아야 했죠. 그래서 마카롱을 시켰습니다. 모양도 신기했어요. 곰돌이 모양도 있었고 토끼 모양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한 입 먹는 순간 감탄했어요. 이건 프랑스의 마카롱을 벗어나 한국의 마카롱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시킨 것 중에는 베이컨을 넣은 마카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이컨과 이 크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홍차 맛도 완벽했습니다. 이 다양한 맛들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12구 세트를 사서 모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맛이 없는 것들이 없었어요. 다만 조금 입이 달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마카롱을 하루에 12개를 먹지는 않거든요. 평소 즐겨 마시던 에스프레소에서 벗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걸 먹고 있었거든요. 함께 먹으니 생각지도 못한 맛의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이 디저트들은 맛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표현되어 익숙한 것과 소설이 유쾌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시원한 맛 때문에 마카롱을 다시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없었고 오직 음식에 대한 감사와 정중하게 응용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제 베이킹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과제빵에 대한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제 커리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의적인 탐구의 길에 들어섰죠. 또한 현지 베이커리를 방문해 다양한 한국식 페스츄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단팥 페스츄리였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놀라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이 베이커리들의 창의성과 혁신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료를 실험하고 있었죠. 한식에 빠져들면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맛을 제 빵에 접목하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팥이나 견과류가 들어가서 식감이 살아있는 페스츄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솜빵이 유행하는 것을 알아서 소금이 들어간 페스츄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한 실험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베이커리를 정리했어요. 이제 만두보다 비싼 빵이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적인 맛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제과 제빵의 무한한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제빵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있었죠. 저는 많은 오후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며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흠잡을 데가 없었으며 모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고객이 구매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전체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카페의 디자인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카페마다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부터 아늑하고 소박한 분위기까지 저마다의 독특한 테마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선택한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 카페의 기능적인 디자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인들이 카페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문 시스템부터 웨이파이 연결까지 모든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통합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 매끄럽고 번거로움 없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에서 영감을 받아 제 베이커리를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패스츄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우아함과 서울의 따뜻함, 혁신이 결합된 베이커리를 구상했습니다. 베이커리로 돌아와서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편안하게 앉아 패스츄리를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좌석 공간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한국 카페에서 힌트를 얻어 고객 친화적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빵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환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제 인생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제빵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빵을 굽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 노동의 결실을 최상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저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 스타일의 융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베이커리는 프랑스 패스츄리의 우아함과 한국의 대담한 맛을 결합하는 실험을 하는 일종의 실험실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성공작 중 하나는 단팥 크루아상이었습니다. 프랑스 전통 크루아상의 버터처럼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과 김치의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어우러진 대담한 조합이었죠. 놀랍게도 대박이 났어요. 고객들은 예상치 못한 맛의 조합을 좋아했고 곧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저는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재료인 녹차를 넣은 패스츄리를 만들고 한국 디저트의 또 다른 필수 재료인 파트로 속을 채웠죠. 또한 현지인들을 초대해 한국의 맛을 접목한 프랑스,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친한 한국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 융합과 창조의 시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독특한 패스츄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제 베이커리는 혁신과 문화적 화합의 상징이 되었고 프랑스와 한국의 최고가 한 입에 담겨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 빵집이 번창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프랑스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제 목표는 파리의 한국식 디저트, 카페를 열어 제가 발견한 독특한 맛과 콘셉트를 프랑스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흥미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미식의 수도라는 파리의 명성을 고려할 때 한국 디저트를 파리에 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식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고국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파리 시장을 조사하고 카페 콘셉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파리 카페의 우아함과 한국 베이커리의 따뜻함과 혁신성을 결합한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프랑스 패스츄리의 세련미와 한국 디저트의 대담한 맛.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메뉴는 팥이 들어간 패스츄리부터 녹차 맛 마카롱까지 다양한 퓨전 디저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빙수나 떡과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를 파리지앵들의 입맛에 맞게 소개할 계획이었죠. 이 디저트들은 엄선된 차와 커피와 페어링되어 전체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국 및 프랑스 셰프들과 협업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독특하고 매력적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각 메뉴가 프랑스와 한국 요리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맛과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까지의 여정은 파리의 규제, 환경을 탐색하는 것부터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제 꿈은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어우러진 디저트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죠. 서울의 한 조각을 파리에 가져왔고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한국 사람들의 포용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